지금은 이제 끊임없이 올라왔거든요. 되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뭐 거품이다 그렇죠. 아니다 이런 네네. 논란도 좀 있고 한데 이게 네. 언제까지 이렇게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비관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한 10% 정도는 상승을 좀 열어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근간에는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거는 터질 때 좀 더 부풀고 터져요. 부풀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시장에서. 악재, 뭐 금리도 있지만 금리는 사실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이 미국에서 지금 당장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몇 달간은 밀월 관계를 보이거든요. 뭐 상대방 정권에서도 좀 준비할 시간도 주고 공격적인 행태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괜히 첫인상을 흐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남미의 악재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이지 않는, 특히 그 이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남미 같은 경우는 좋아요. 뭐 석유도 팔고 어떤 원자재 판매가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는 공매도. 3월 달 공매도인데 지금 약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좀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좀 더 간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뭐 리서치 센터장들은 3,300 정도까지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3,300에서 3,500 정도는 좀 오버슈팅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한번 바람 타면 훅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뭐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12월 말에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못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 그런 큰 손들이 1월 들으니까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또 열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미국 시장도 좋고 하니까 쑥 이게 주가를, 코스피를 단기간에 다른 이런 아시아 국가들보다 쭉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수요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냉정을 조금 찾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이게 보통 이제 작년이 유동성이 일으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연방 그쪽에서 경기 부양으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이 시장 악화에서 돈을 풀고 그 돈을 이제 풀던 그런 거를 한없이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풀다가 보니 그 다음 장세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세를 지켜보면서 이제 가는데, 실적 장세는 사실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실적 장세에서는 개별 종목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수는 횡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또 실적 발표들을 3, 4월 달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자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상당수의 종목은 실적 악화고 일부 종목들은 실적 개선이고,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이런 트렌드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개연성도 조금, 일단 한 2월까지는 그럴 수 있고요. 변수는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그게 심리적인 이제 충격을 주거든요. 심리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이게 또 신용융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후루룩 떨어지는 그러면 지수가 한 뭐 3,100에서 2,500선 하단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삽시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대 매매, 증권사가 임의로 파는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빚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물량이 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데, 반대 매매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공포가 최대화되는. 그래서 지금 공포 지수는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뭐 빅스 지수라든지 뭐 이런 공포 지수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현금을 좀 충분히 스탠바이 해놓고 있을 시점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면 올해 시장이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거고요. 만약에 백신 개발이 이렇게 접종이 빠르게 2월 달부터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하반기 이후로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 전통적인 그런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미리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주 투자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테마주 측면에서는 일단 봄의 미세먼지, 지금 대형주에 밀려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어떤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런 미세먼지 주식들, 그리고 여름에 장마 테마, 폐기물주라든지 그다음에 위닉스 같은 그런 제습기주, 제습기. 그리고 비료주, 뭐 비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미리 선점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배당주 투자 측면에서 고배당주, 네이버에 배당주 또는 고배당이라고 치면 시가 배당률 순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고배당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꼭 배당주는 잊지 말고 투자하셔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사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미리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영화 관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거기 송강호 영화 배우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높이 오른 파도만 봤다. 근데 중요한 건 불어오는 바람을 봐야 된다. 나야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면 상당한 거리가 평지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정말 개울물처럼 흘러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뿌연한 연기가 나면서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걸 거꾸로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파도도 상당히 잔잔해요. 그러다가 파도가 칠 때쯤 이렇게 하다가 퍽 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다수 주식 투자는 이 고점에서 사요. 높은 파도에서 조금 더 높은 파도에 팔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 더 높은 파도에 또 사요. 그리고 떨어져. 근데 그게 아니고 무관심 구간, 이렇게 바람 부는 잔잔한 그걸 사서 높이 오를 때 나는 매도 시점으로 접근해야지 매수 시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관심 구간과 뜨거운 관심 구간을 롱텀하게 좀 몇 년간을 지켜봐서 그 계절의 정점에 팔고 그다음에 계절의 정점이 지난 무관심 구간에 사서, 특히 12월 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좀 주춤해요. 그래서 그때 사서 뜨거운 관심 구간,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3월, 그다음에 장마 테마는 6월, 그다음에 뜨거운 폭염도 한 5, 6월 이때 좀 팔고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배당주도 1월 달에 배당락 이후 저점에 사서 12월 달에 고배당, 배당 부 시점에 파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독점 회사는 무조건 좋을까요? 부품을 독점하느냐,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 독점해서 부품을 납품하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독점 회사가 있겠죠. 아무래도 독점 회사는 뭐 유일무이하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유일무이함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 영역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성장을 같이 하지 않는 독점이면 그냥 그대로 정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폐기물주들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이라는 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누가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멀리 가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단 옆에 있어요, 폐기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처에서 독점을 하는데 결국은 뭐 그게 성장을 하려면 이 공단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독점도 성장을 하지 않는 독점은 정체될 수 있다. 독점이 독과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경쟁 체제가 되면 또 뭐라죠? 쉐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독과점이 되더라도 성장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예를 들면 전기차의 이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어찌됐든 혼자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데 이 시장을 테슬라한테 그냥 계속 놔둘 거냐, 뺏길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 치열해지면 또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애가 얘를 또 가로챌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점과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개선이 기승전결, 실적 개선이 계속 중요한 거죠. 실적이 개선되면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느냐,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급을 많이 벌수록 생활이 윤택해지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것처럼 기업들도 결국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더 가는 거죠. 새벽님, 현재 미 대선 관련 이슈가 정리가 되고 미중 무역 대립 관련해서 앞으로의 중국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때보다는 네. 좀 그래도 억지를 부리지는 않지 않을까, 미국이. 하지만 바이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통상 압박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들어서는 거에 우리가
꼭 환호성으로 울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 압박도 있고 관세를 막 세게 때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전부 이렇게 무시하고, 예를 들면 막 트럼프가 지금 뭐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을 막 퇴출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책들을 다시 원복하려면 뭔가 당근을 주지 않고는, 자기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고는 중국 기업들한테 어떤 우대하고 이런 정책들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기존의 어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계속 이때 트럼프처럼 막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것들을 하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최종 단계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트럼프처럼 막 시작 단계부터 막 흔들어 버리는 이런 정책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긴장감들은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반사이익을 얻는 데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베트남 이런 정도가 되죠. 베트남은 사실 가장 메리트가 어려요. 평균 연령이. 네. 평균 연령이 어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빠져나온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산기지 측면에서 베트남의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요 지수에서 퇴출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노트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는 스마트한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몇 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또 인터뷰 2가 돼서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후랭이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금 있으면 100만 유튜버가 되실 훌륭한 분이시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옆에서 예, 뭐 예. 제가 오늘 말을 별로 안 했어 오늘. 네. 제가 끊지도 않았고 일부러. 예.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질문 준비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네. 일부러 끊지도 않았고 예. 쭉 제가 좀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네,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갑니다. 예. 너무 재밌게 들어서 다음에 또 한번 ETF 책 나오면 예.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또 기회 주시면 한번 2월에서 4월 지나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